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 대선 경선인단 모집이 마감됐습니다. 네, 뭐 정확하게 아직 집계는 안 됐습니다만 200만 원 무난히 넘긴 걸로 예,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성공적인 이벤트가 네,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뭐 솔직히 저희가 이제 마감 시간 이전에 녹음을 하는 거라 예. 정확한 참여자 수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 점이 있습니다만은 여간 200만이 넘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역선택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지지자층의 비율로 봐서는요, 문재인 측 이제 아무래도 그쪽 지지자들 쪽에서 나온 얘기로는 최소 61%에서 음, 55% 이상의 어떤 그 지지층을 확보를 했고, 예, 만일 역선택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음, 문재인 후보 측이 최소 49.5%에서 51% 이상의 음, 득표율을 확인했다. 예.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49%로 만약에 나온다면 참 얄궂은 거 아닙니까? 1차에서. 그러면은 이제 결선 가야 되는 것이고 결선에서 뒤집히는 것은 아닌가.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상정할 필요가 없나요? 저는 전혀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음, 이번 선거가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 차례에 거쳐서 이제 지역 순회 투표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예. 이제 가장 먼저 있을 그 25일부터 26일 날까지 호남 지역에서의 ALS 음, 투표하고 예. 27일 날에 그 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음, 어느 정도의 호남 안에서의 그 대세론에 대한 론이 나온다고 치면 예. 거기서 나타나는 표심이 그대로 나머지 지역에서 좀 더 이제 가중치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될 사람한테 밀어주고 음, 초반에 음, 페이스를 잃어버린 후보에 대해서는 갈수록 지지율이나 투표율이 떨어지게 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음, 첫 번째 선거에서 50%에 근접하는 어떤 지지율을 문재인 후보가 받아낸다고 하면 음. 무난히 1차에서 경선을 통과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게 되네요. 아, 예. 밴드웨건 효과가 상당한 힘을 얻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27일 날 완료되는 호남 경선이 음, 이번 경선에 거의 뭐 50% 이상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음, 현재 뭐 200만 정도의 그 투표인단으로 감안했을 때 호남 쪽 그러니까 전남북을 포함한 투표인단이 45만이 넘었다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체 11%가 넘는 수치거든요. 음, 전체 선거인단이 2천만이면 4천만 유권자로 따지고 보면 이제 5% 정도에 해당하는데 예. 호남 유권자가 그중에 또 1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음, 특히나 호남은 그나마 문 후보가 지금 가장 고전할 것으로 예측이 돼 있는 그리고 역선택이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지역인데요. 예. 현재까지 이 구도를 보게 되더라도 광주가 이제 46대 26대 16 그리고 전남이 43대 22대 11 그리고 전북이 51대 19대 12 이 정도의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그대로 반영된다고만 하더라도 음, 문재인 후보의 과반 당선은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일어나고요. 예. 실제 이제 언론이라든지 최근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잡음 안에서 일으키는 호남의 반문 정서라고 하는 게 음, 막상 그 투표 지지자들 층에서 이거를 개봉을 해 보면 예. 그렇게 그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한겨레가 호남 지역 주민들을 만나 봤는데, 뭐, 최근에 그 전두환 표창 발언,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영향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다수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언론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려고 노력은 했으나 음, 오히려 미필자였던 두 후보의 음, 어떤 정당성만 더 깎아버리는 음, 그런 이제 역효과를 낸 거고요. 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유권자의 50%가 남자고 예, 그중에 7, 80%는 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인데 군대 생활을 잘한 것을 가지고 그거를 마타도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면 음, 이거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었고 음, 그에 대한 역풍이
오히려 더 실리적인 호남 유권자들한테 반대로의 그 집중 현상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남의 어떤 약점이 자신의 이제 호기로 작용하는, 이건 사실 좀 구태의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사실 경선을 시작할 때부터 그런 걱정은 있었습니다. 뭐 TV 토론이 이제 오해가 있었고 앞으로도 오해가 더 있을 예정입니다만 토론이 진행되는 초기부터는 뭐 그런 그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든지 후보자에 대한 적대적인 발언이 이제 조금씩 자제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토론이 가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아무래도 약세에 있는 후보들 쪽에서도 그런 공세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완전히 배제하고 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 후보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전혀 배제한 문재인 후보의 어떤 선거 정책 내지는 토론의 기본적인 정책이 오히려 토론에는 가장 불리할 것으로 여겼던 문재인 후보가 토론 후에 오히려 더 가장 안정적인 후보로 주목을 받게 되는 또 그런 이변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아, 혹시 이게 전두환 표창 발언이 의도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글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부분인데, 저쪽에서 전두환에 연관해서 그 문재인을 붙여서 비판하는 방식이 사실은 너무 비논리적인 거거든요. 76년도, 5년도 때 군 복무를 했고, 거기서 무슨 뭐 품행 단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 폭파에 관한 그 실무적인 경연대회를 해서 1위를 해서 군 역사상 처음 있을 정도의 압도적인 1위를 해서 사병이면서 이 표창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일종의 그 전설 같은 기록을 남긴 그 문재인 후보의 수상을 4년 후에 쿠데타를 해서 광주 학살을 일으킨 원흉한테 표창을 받았다는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는 누가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비판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세는 오히려 이런 공세를 폈던 국민의당이나 다른 후보들한테는 네. 굉장히 역효과를 발휘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뭐 제가 봐도 굳이 그 논란을 일으킬 만한 풀스윙 전략을 세울 그 문재인 캠프 같지는 않아 보이던데. 자, 하여간 이렇게 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입만 바라보는 형국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대세론이 굳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뭐 대세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막상 경선 과정을 거치고 선거인단을 모아놓고 보니 오히려 그 대세론에 대한 그 확실한 지지세를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한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관건은 누가 2위를 차지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른 게 이제 오히려 관심의 주목을 받는 관심의 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위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더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 조사를 보면은 안희정 후보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 안희정 후보는 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던데요. 글쎄요, 안희정 후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은 온라인 당원이라든지 지지자층을 모아들이는 활동 안에서 지금의 이재명이나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를 모을 수 있는 SNS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그 지지자들층 안에서의 결합력이 이재명 시장의 손가락 혁명 팀들이 훨씬 더 문재인 후보보다는 못했지만 안희정 후보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그 지지를 끌어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그런 선 안에서 전체를 100%로 본다고 하면 온라인 ARS 투표 안에서 약 55대 36대 한 15 정도로 안희정 후보를 12, 3% 이상 앞설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아니, 근거가 있습니까? 온라인 지지층 안에서의 후보 적합도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예. 뽑혀있는 선거인단 안에서의 예상 수치는 53대 20대 19로 거의 오차범위 안에서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고 예. 그동안에 그 안희정 후보의 계속됐던 어떤 그 발언의 문제성이라든지 대연정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안희정 후보가 갖고 있는 지지층이 문재인 후보와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정식 투표에 들어가게 되면 대세론에 따라서 안희정 후보의
그 지지층 중에 숨어있던 사이 문재인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문재인 후보 쪽으로 결합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번 2위 싸움 안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건 역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 가정을 더하는 것은 무리인 줄 압니다만은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우리 찌라시님 말씀대로 2등이 된다면 그 차후에 차차기 대선 구도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번 선거 구도에 따라서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의 지방선거 때 행보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가 문제가 되겠죠. 네. 이 두 후보가 차기 대권에 대한 어떤 그 야망을 가지고 정치 행보를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다음번 선거 때에는 지자체 선거가 아닌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관료로서의 입각을 해서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고 또 자신의 어떤 당내 세력을 구축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2위 선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차기 대권 구도 안에서 뒤로 상당히 밀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지는 분은 지방선거 출마를 지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이긴 분은 이제 중앙정계로 진출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변화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만약에 안희정 지사가 3등이 된다면은 계속 충남지사에 도전할 것이고 이재명 시장은 이제 성남시장 3선을 노리지 않고 이제 중앙정계 당으로 들어올 가능성 또는 입각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안희정 지사가 일반의 인식과는 다르게 온라인이나 민주당 내의 적극적 지지층들 또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는 2등이 유력하다. 여론과는 달리 기적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제가 지금까지 한 4명 봤습니다. 우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끼어들어서 상당히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정영진 씨라고 네네. 정영진도 끼어드는데 우리 송명훈 소장님도 이재명 시장의 2위 가능성을 예견한 걸로 봐서는 다시 또 신뢰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향상입니다. 예, 농담인데. 네, 저도 농담으로 하나 던지자면 제가 그러한 가정을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지점 하나가 문재인 후보가 3번이라는 거죠. 번호가. 그렇기 때문에 ARS를 돌리게 됐을 때 예를 들어 문재인이 1에 올라온다고 하면 그쪽에 표가 집중되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적극 지지층 아니면 이게 이렇게 갈등을 많이 때리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앞에서 두 사람에 대한 그 언급이 있고 난 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나오게 되면 적극적인 그 안희정 후보 지지층, 이재명 후보 지지층 이외에 문재인 후보 지지층 안에서도 어느 정도 양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요. 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민주당 지지 세력들의 이번에 이제 등록을 했던 선거인단 안에서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면에서는 의외에 이재명 돌풍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만약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1위가 된다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대진표가 어떻게 짜여질 것 같습니까? 본선은 기존에 나와 있는 한국당이라든지 다른 당 쪽에서는 단독 후보로 끝까지 대선을 이어가지는 못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요? 이미 이제 홍준표가 그 한국당의 대세론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이상 홍준표의 본선 경쟁력은 너무 보잘것없는 수준이 될 것이고 지금 바른당 안에서도 뭐 유승민과 남경필 지사 둘 중에 한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단독으로 후보를 유지해서 끝까지 몰고 가기에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는 통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통합의 과정에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후보가 아직은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또는 기타 다른 그 후보가 올라오게 됐을 때 연합 가능성
이것이 오히려 더 그쪽에 더 방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현재까지의 지지율이 너무 낮습니다. 실제 지금 보도를 보니까 득표율 15%를 넘어야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뭐 자유당도 바른정당도 그리고 국민의당도 이건 뭐 자신을 못하는 형편이에요. 15% 단독으로 득표율을 얻는다는 것이. 그래서 3당이 연대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공언한 대로 문재인, 안철수 양자 구도가 실현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의 그 바른당이나 한국당을 끌어안기에는 그 사람이 주창해왔던 새정치에 대한 너무 그 화학적인 갭이 다른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물리적으로 결합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세 당이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어떤 공동 전선을 만들어간다. 이거는 야합 말고는 다른 단어로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전통성 없는 정당으로 또 그런 정당을 위시로 해서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또 민심에 엄청난 폭격을 받게 될 거고요. 그건 차라리 셋이서 완주하는 것보다 합쳤더니 더 모질애더라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 국민당과 바른정당 정도 아니면 한국당과 자유당 정도의 합당은 뭐 가능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만 예. 이 세 당이 한꺼번에 합쳐진다는 가정은 상정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예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략 그림이 좀 보이는 것 같군요. 여하간 어제 박근혜가 이제 검찰에 소환이 됐고요. 박근혜 시대는 이로써 이제 한 페이지를 넘어간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뭐 구속 여부가 관건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예. 이제는 새로운 시대,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이건 뭐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보수의 완패 구도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이고요. 이제 변수라면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누가 2등을 하느냐. 그리고 비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또 정치 세력에서 단일 후보가 나올 수 있을지 여부. 이것도 역시 또 하나의 그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 뭐 대략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죠? 네, 어차피 이제 전국 정당화를 이뤄냈고 지금의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인기는 사실상 그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를 충분히 구현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고요. 예. 사실 그 4천만의 유권자 중에 200만의 그 자체적인 그 지지 유권자를 모아서 정치적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이 얘기는 이 안에서 도출될 수 있는 표본 안에서의 지지율이 거의 전국민 지지율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국민 지지율. 네, 왜냐면 200만 명 이상의 표본을 놓고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거나 거기에 대한 지역적인 여론이라든지 지지도를 조사해본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나타난 지지율 도표가 본선에 들어갔는데 전혀 엉뚱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예. 지금 있는 그 민주당의 어떤 경선 발표 내용들이 그 지지도가 거의 이제 본선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의 예비 선거에서 이번 예비 경선 안에서 어떤 대통령 선거의 전체적인 득표율도 예상이 가능한 수준으로 추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왕 이번에 투표하는 김에 그 각 부처 이름을 적어놓고 옆에 공란을 둔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 부처의 장관이 됐으면 좋겠느냐 그것도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옆에 김용민 뭐 이렇게 적는다든지 뭐 어떨까요? 선관위원장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요? 네네. 아이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돈 되는 거 하시려고 네, 하시는. 국토교통부 장관 얼마나 거기야 알짠데요. 그럼 저는 기획재정부 차관 정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엉뚱한 그 자리 욕심 이런 거보다도 촛불혁명의 대의를 이어가는 다음 정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직도 그 선거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마지막 순간까지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네.
2012년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의 투표혁명까지 완결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촛불 시민들, 촛불 국민들 모두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장 함께했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 대선 경선인단 모집이 마감됐습니다. 네, 뭐 정확하게 아직 집계는 안 됐습니다만 200만 원 무난히 넘긴 걸로 예.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인 이벤트가 네.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뭐 솔직히 저희가 이제 마감 시간 이전에 녹음을 하는 거라 정확한 참여자 수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 점이 있습니다만은 여간 200만이 넘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역선택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지지자층의 비율로 봐서는요, 문재인 측 이제 아무래도 그쪽 지지자들 쪽에서 나온 얘기로는 최소 61%에서 55% 이상의 어떤 그 지지층을 확보를 했고, 예. 만일 역선택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문재인 후보 측이 최소 49.5%에서 51% 이상의 득표율을 확인했다. 예.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49%로 만약에 나온다면 참 얄궂은 거 아닙니까? 1차에서. 그러면은 이제 결선 가야 되는 것이고 결선에서 뒤집히는 것은 아닌가.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상정할 필요가 없나요? 저는 전혀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이번 선거가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 차례에 거쳐서 이제 지역 순회 투표를 하게끔 돼 있는데요. 예. 이제 가장 먼저 있을 그 25일부터 26일 날까지 호남 지역에서의 ALS 투표하고 예. 27일 날에 그 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호남 안에서의 그 대세론에 대한 론이 나온다고 치면 예. 거기서 나타나는 표심이 그대로 나머지 지역에서 좀 더 이제 가중치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될 사람한테 밀어주고 초반에 페이스를 잃어버린 후보에 대해서는 갈수록 지지율이나 투표율이 떨어지게 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선거에서 50%에 근접하는 어떤 지지율을 문재인 후보가 받아낸다고 하면 무난히 1차에서 경선을 통과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게 되네요. 아, 예. 밴드웨건 효과가 상당한 힘을 얻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27일 날 완료되는 호남 경선이 이번 경선에 거의 뭐 50% 이상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뭐 200만 정도의 그 투표인단으로 감안했을 때 호남 쪽, 그러니까 전남북을 포함한 투표인단이 45만이 넘었다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전체 11%가 넘는 수치거든요. 전체 선거인단이 2천만이면 4천만 유권자로 따지고 보면 이제 5% 정도에 해당하는데, 예. 호남 유권자가 그 중에 또 1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호남은 그나마 문 후보가 지금 가장 고전할 것으로 예측이 돼 있는, 그리고 역선택이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지역인데요. 예. 현재까지 이 구도를 보게 되더라도 광주가 이제 46대 26대 16. 그리고 전남 그 문재인 후보의 수상을 4년 후에 쿠데타를 해서 광주 학살을 일으킨 원흉한테 표창을 받았다는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는 누가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비판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세는 오히려 이런 공세를 폈던 국민의당이나 다른 후보들한테는 네. 굉장히 역효과를 발휘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뭐 제가 봐도 굳이 그 논란을 일으킬 만한 풀스윙 전략을 세울 그 문재인 캠프 같지는 않아 보이던데. 자, 하여간 이렇게 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입만 바라보는 형국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대세론이 굳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뭐 대세론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막상 경선 과정을 거치고 선거인단을 모아놓고 보니 오히려 그 대세론에 대한 그 확실한 지지세를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한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관건은 누가 2위를 차지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른 게 이제 오히려 관심의 주목을 받는 관심의 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위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더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 조사를 보면은 안희정 후보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 안희정 후보는 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던데요. 글쎄요, 안희정 후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은 온라인 당원이라든지 지지자층을 모아들이는 활동 안에서 지금의 이재명이나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를 모을 수 있는 SNS 활동이라든지 43대 22대 11, 그리고 전북이 51대 19대 12 이 정도의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그대로 반영된다고만 하더라도 뭐 문재인 후보의 과반 당선은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일어나고요. 예. 실제 이제 언론이라든지 최근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잡음 안에서 일으키는 호남의 반문 정서라고 하는 게 막상 그 투표 지지자들 층에서 이거를 개봉을 해 보면 예. 그렇게 그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한겨레가 호남 지역 주민들을 만나 봤는데 뭐 최근에 그 전두환 표창 발언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영향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다수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언론이 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려고 노력은 했으나 오히려 미필자였던 두 후보의 어떤 정당성만 더 깎아버리는 그런 이제 역효과를 낸 거고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유권자의 50%가 남자고, 예. 그 중에 7, 80%는 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인데, 예, 군대 생활을 잘한 것을 가지고, 그거를 뭐 마타도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면, 이거는 뭐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었고, 그에 대한 역풍이 오히려 더 실리적인 호남 유권자들한테 반대로의 그 집중 현상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남의 어떤 약점이 자신의 이제 호기로 작용하는, 이건 사실 좀 구태의연한 면이 없잖아 있죠. 네, 사실 경선을 시작할 때부터 그런 걱정은 있었습니다. 뭐 TV 토론이 이제 5회가 있었고 앞으로도 5회가 더 있을 예정입니다만 토론이 진행되는 초기부터는 뭐 그런 그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든지 후보자에 대한 적대적인 발언이 이제 조금씩 자제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토론이 가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아무래도 약세에 있는 후보들 쪽에서도 그런 공세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완전히 배제하고 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 후보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전혀 배제한 문재인 후보의 어떤 선거 정책 내지는 토론의 기본적인 정책이 오히려 토론에는 가장 불리할 것으로 여겼던 문재인 후보가 토론 후에 오히려 더 가장 안정적인 후보로 주목을 받게 되는 또 그런 이변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아, 혹시 이게 전두환 표창 발언이 의도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글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부분인데, 저쪽에서 전두환에 연관해서 그 문재인을 붙여서 비판하는 방식이 사실은 너무 비논리적인 거거든요. 76년도, 5년도 때 군 복무를 했고, 거기서 무슨 뭐 품행 단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 폭파에 관한 그 실무적인 경연대회를 해서 1위를 해서 군 역사상 처음 있을 정도의 압도적인 1위를 해서 사병이면서 이 표창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일종의 그 전설 같은 기록을 남긴